제가 64세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과 월 국민연금 85만 원이 전부였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연락도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늘어만 가는 의료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베트남 이주 영상을 보게 됐어요. 월 200만 원으로 황제 생활,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친절한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호치민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언어 걱정도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푸미흥이라는 곳에는 아예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새로운 곳에서 여유롭게 보내보자고. 2022년 가을 저는 한국에 있던 집을 전세로 놓고 몇 개월치 생활비를 들고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떤선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후끈한 열기는 지금도 기억나요. 10월인데도 30도가 넘는 기온, 습도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공항에서 푸미흥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 호치민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길가에 늘어선 노점상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마치 8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구한 월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시설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0,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 반지하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 근처 카페에서 마시는 베트남 커피도 향이 진했고 무엇보다 쌀국수 한 그릇이 5만 동, 우리 돈으로 3천 원도 안 했거든요. 이거면 정말 2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잘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한 달에 전기세만 15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겨울 난방비보다 비쌌죠.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길거리 쌀국수는 싸지만 한인타운 근처 식당에 가면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사려고 하면 한국보다 2배는 비쌌고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한국인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인 사회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푸미흥에 한국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들 자기만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주재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저처럼 은퇴해서 온 사람들, 각자 계층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자 모임에 나가봤는데 거기서도 또 서열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대기업 퇴직금 많이 받은 사람, 자영업했던 사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연히 존재했죠. 어떤 분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서 사시더라고요. 골프 치고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베트남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월 85만 원 연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한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또래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베트남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돈은 많이 가져왔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깎으려고 하거나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 불평하거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돈 적게 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베트남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저씨, 베트남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현지인들이 한국인 보면 돈 있다고 생각해서 바가지 씌우려고 하거든요. 절대 현지 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다른 한국 손님들과 달라요. 인사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배우려고 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네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부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고객이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베트남어로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쌀국수 집에서는 공짜로 반찬을 더 주기도 하고 마트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무엇보다 제가 베트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호치민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계속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배달 앱도 우리보다 더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편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가장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 집 아들이 대학생인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면서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신 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인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 베트남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물론 아직 불편한 점들도 많아요. 교통이 혼잡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가끔 정전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매력이기도 해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베트남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생각했던 저렴하고 편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도 처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현지 마트에서 장보고 현지 음식도 즐기고 굳이 비싼 한국 식품만 고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도 생겼어요. 쌀국수집 아주머니, 근처 마트 직원, 공원에서 태극권하는 할아버지들과도 인사하는 사이가 됐죠. 이제는 베트남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베트남어로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놀란 것은 뭐였을까요?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놀랐고 한국인 사회의 복잡함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건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64세까지 살면서 고정관념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른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베트남에 정착하려는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베트남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거든요.
매일 아침 쌀국수 집에서 신짜오라고 인사하고 공원에서 태극권하는 할아버지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또래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였거든요. 겸손함을 배웠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선진국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에서 배우는 외국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거든요. 제가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결국 나 자신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어떤 문화권 사람이든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배웠고요. 이제 저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베트남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매달 소셜 시큐리티로 $1950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것들이 힘든지 말이죠. 오늘은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한 노인의 미국 생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40년 넘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찍 깨어나거든요.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요. 하루에 한 잔씩 마셔도 한 달에 $15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토스트 한 장에 땅콩버터 발라 먹거나 오트밀에 바나나 조각 넣어 먹거나, 우유는 일주일에 1갤런씩 사는데 $3.50 정도 해요. 식료품비가 제일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한 달에 식료품으로 쓰는 돈이 대략 $300 정도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꽤 절약하는 편이에요. 항상 세일하는 것들 위주로 사고 쿠폰도 부지런히 모읍니다. 처음엔 쿠폰 오려서 장 보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고기는 세일할 때 조금씩 사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닭고기가 파운드당 99센트일 때 사서 작은 팩으로 나누어 얼려두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고기 걱정 안 해도 돼요. 야채는 주로 한국 마켓에서 사는데 가끔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도 받아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원룸이고 월세가 $1200예요.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가는 셈이죠. 사실 더 싼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가 한국 마켓이나 병원 가기에 편해서 그냥 있어요. 차도 없고 대중교통으로만 다니니까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차는 3년 전에 팔았습니다. 유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료, 기름과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400는 좋게 나갔어요. 소셜 시큐리티의 20%를 차에 쓸 수는 없잖아요.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시니어 할인이 있어서 한 달에 $20면 충분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오히려 책도 읽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의료비는 정말 감사하게도 메디케어 덕분에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파트 A는 무료고 파트 B로 한 달에 $175 정도 내요. 여기에 메디갭 보험까지 해서 월 $250 정도가 의료보험료로 나가죠. 그래도 모든 의료비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치과는 별도고 안경도 따로예요. 지난달에 혈압약을 바꿨는데 새 약이 한 달에 $80 더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네릭 약품을 쓰려고 하고 정말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미루기도 해요. 옷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구질이나 세일베이션 아미에서 가끔 필요한 것만 사요.
셔츠 하나에 $5, 바지 하나에 $8 정도면 상태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새 옷 살 돈으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전기요금은 여름이 제일 무서워요. 에어컨을 틀면 한 달에 $200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도서관이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요.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히터를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불 2장 덮고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휴대폰 요금은 한 달에 $30짜리 최저가 플랜을 써요. 인터넷은 집에서 월 $50, 케이블은 끊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봐도 충분하더라고요.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 식당에서 $20짜리 정식을 먹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쿠폰이 있을 때나 할인 시간대에 가죠. 사실 이런 생활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돈 계산하며 살아야 한다니.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돈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으면 괜찮다, 충분히 있다고 대답하죠. 자식들도 각자 살기 힘든데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있어요. 지난해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400나 나왔어요. 그달은 식료품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혼자 해결했어요. 한 달 동안 라면이랑 계란으로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더 강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어요. 도서관에서 신문도 보고 책도 빌려보고 무료 와이파이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요가 클래스는 한 달에 $10, 영어 회화 모임은 무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한국 마켓에서 할인 쿠폰도 부지런히 모아요. 10% 할인이라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할인하는 곳들을 다 외워뒀어요. 화요일에는 영화관 시니어 할인, 수요일에는 슈퍼마켓 더블 쿠폰 데이, 목요일에는 약국에서 시니어 20% 할인. 이런 것들이 생활의 리듬이 됐어요. 가끔 옛날 동료들을 만나면 부러워요. 연금도 받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아서 한 달에 $4,000, $5,000씩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했거든요. 연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401k도 회사에서 매치를 안 해줘서 많이 모으지 못했고요. 그래서 은퇴할 때 갖고 있던 돈이 $150,000 정도였어요. 응급 상황을 위해 아껴두려고 하는데 가끔 큰 지출이 있으면 조금씩 쓸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보니 이 돈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정말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돈이 적어도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유는 없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돈을 아껴 쓰다 보니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쿠폰으로 장을 보고 세일 상품을 찾아다니고 도서관에서 무료 이벤트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게임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됐어요. 예전엔 충동 구매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뭘 사기 전에 정말 꼼꼼히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나? 더 싼 곳은 없나? 이런 습관이 생기니까 오히려 돈 관리가 더 체계적이 되었어요.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고 매달 예산을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해요. 한 달 예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셜 시큐리티 $1,950에서 월세 $1,200, 의료보험료 $250, 전기요금 평균 $100, 핸드폰 $30, 인터넷 $50. 여기까지 하면 $1,630예요. 남는 돈이 $320인데 여기서 식료품 $300, 생활용품 $50 정도 쓰면 거의 다 없어져요. 가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럴 때는 저축한 돈을 조금씩 써야 해요.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미국에 왔나 싶기도 하고요. 1983년에 미국에 왔을 때는 꿈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영어 학교를 다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더라고요. 한국 음식 재료를 파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영어도 많이 늘고 회사 사정도 알게 되면서 책임감도 생겼죠. 거기서 25년을 일했어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고 정리해고 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아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품 회사에서 일하면서 둘 다 투잡도 많이 했어요. 주말에는 제가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아내는 다른 집 청소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아들 둘을 키웠죠. 첫째는 UC 버클리를 나와서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둘째는 USC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자 성과예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 한 채 값은 다 들어갔지만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거든요. 그때 의료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암 치료비, 호스피스 비용까지 해서 저축한 돈의 절반 정도를 썼어요. 아내가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그래서 한국에 갈까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가서 뭘 하겠어요. 게다가 한국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가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고 저도 눈치 보며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걸 선택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월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한국 신문을 보고 화요일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태극권을 배워요. 수요일에는 한국 마켓에서 장을 보고 목요일에는 교회에 가요. 금요일에는 집에서 쉬고 주말에는 가끔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봐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일상이 소중해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즐거움들을 찾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책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쿠폰으로 장을 봐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을 때의 뿌듯함, 시니어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건강 관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요. 돈이 없으니까 아프면 안 되거든요. 매일 30분씩 걷기를 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요. 음식도 가능한 한 직접 해서 먹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비싸기도 하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쌀밥에 김치, 계란 후라이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래요. 추석이나 설날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그럴 때는 한국 음식을 해 먹어요. 비싸더라도 한국 마켓에서 갈비를 사서 구워 먹거나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혼자 먹는 게 쓸쓸하지만 그래도 고향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위로가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그램도 많이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나 백패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여행은 못 가지만 화면으로라도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들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서로 바쁘니까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손자들 소식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고요. 가끔 아들들이 돈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생활비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항상 괜찮다고 대답해요. 정말 어려울 때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사실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2,000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유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걸 먹고 있고 싶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옷도 깨끗하기만 하면 되고 음식도 배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았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시니어 센터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기. 돈 안 들이고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여름에는 에어컨비 절약하기,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기, 봄에는 공원에서 시간 많이 보내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할인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상점에서 시니어 할인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혜택이니까요. 도서관이나 시니어 센터 같은 공공시설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아프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이런 생활이 참 서글펐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쪼들려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식들이 잘 지내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했다면 이제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하고 감사해요. 가끔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집은 언제 살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충분히 했나?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썼고 지금이 바로 그 노후거든요.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까? 저축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간단히 아침 먹고 8시쯤 되면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해요. 이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눠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안일을 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정돈하고. 혼자 살다 보니 큰 청소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로 밖으로 나가요. 도서관에 가거나 시니어 센터에 가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은행 일을 보러 가거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되도록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후에 졸음이 많이 와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한국 뉴스도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그램도 봐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저녁 6시쯤 간단히 저녁을 먹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설거지하고 내일 준비를 해요. 장볼 목록도 적고 일정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두면 마음이 더 안정돼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휴식 시간이에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보내요. 한국 방송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이런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 큰 힘이 돼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 큰 도움이 돼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이 수다도 떨고 정보도 나누고 가끔은 같이 장 보러 가기도 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소셜 시큐리티를 $1,500밖에 못 받아서 더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오히려 나은 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로 절약 노하우도 많이 나눠요.
어느 마트에서 언제 세일을 하는지, 어떤 쿠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시니어 할인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한국 식당에 가요. 각자 돈을 내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20로 한 끼 먹는 건 부담스럽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난방비 문제인데요. 작년 겨울에는 한 달에 $150까지 나왔거든요. 올해는 좀 더 절약해야겠어요.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준비해뒀고 전기 담요도 하나 샀어요. 밤에는 히터 대신 전기 담요를 쓰면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가능한 한 집에 있지 말고 따뜻한 곳으로 나가려고 해요. 도서관이나 쇼핑몰은 무료로 난방을 해주니까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집 난방비도 아끼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의료비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기검진은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고 해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니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요. 치과는 좀 고민이에요. 메디케어에서 치과 치료는 거의 안 해주거든요. 이가 아픈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몇천 달러가 들어요. 그 돈이면 몇 달을 살 수 있으니까 망설여져요. 안경도 새로 맞춰야 하는데 한 개에 $300 정도 해요. 코스트코에서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 알아봐야겠어요. 그래도 건강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죠. 아프면 그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미리 관리하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요즘은 한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노인분들이 폐지 줍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로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한국이 그리워요. 고향 음식도 그리워하고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에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도 결국 비슷한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40년을 살면서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병원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자식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불편하더라도 여기가 제 터전이에요. 가끔 젊은 한국인들을 보면 부러워요. 꿈도 많고 가능성도 무한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네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 나라에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잘 키웠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돈은 적어도 마음은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욕심을 줄이고 감사할 줄 알고 작은 행복에도 만족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만큼은 꼭 챙기세요.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필요한 의료비는 아끼지 말고 평소에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2000로 사는 일상, 생각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도 건강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1세 박용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평온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포틀랜드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그래도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미국 이민 이야기, 특히 포틀랜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소득세라고 세금 천국이라고 하면서 장밋빛 그림만 그려주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말에 속아서 1년 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작은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해서 나름 괜찮게 살았죠. 2019년에 은퇴하면서 공장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뉴스나 건강 정보 정도만 봤는데 어느 날부터 해외 이민 관련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야기가 특히 매력적으로 들렸거든요. 판매세가 없다는 거였어요. 세일즈 텍스가 없다고 하니까 물건 살 때마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은 부가세 10%인데 거기는 0%라니. 게다가 집값도 한국보다 싸고 공기도 맑고 자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 세금이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건강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고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 1년에 몇백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은퇴자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포틀랜드가 마치 천국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은퇴자들의 천국이다.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한국보다 의료비도 싸다. 이런 식으로요. 저도 모르게 점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해봤더니 처음엔 완전히 반대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서 뭘 하려고 그래 하면서요. 미국에 사는 아들한테도 전화해봤더니 아버지 인터넷 정보만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40년 동안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봤는데 이 정도 결정도 못 내린다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경험도 안 해보고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2022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이민 수속을 밟고 포틀랜드에 집도 알아봤죠. 강남에 있던 40평 아파트를 12억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포틀랜드에서 200평 되는 단독주택을 65만 달러에 샀거든요. 환율로 치면 8억 정도였으니까 4억은 남는 셈이었죠. 주변 사람들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용기 있으시네요. 부러워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2023년 3월에 드디어 포틀랜드에 도착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공기가 맑고 집은 넓고 마당도 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마트 가서 장볼 때도 세금이 안 붙으니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내에 나가보니까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쇼핑카트 끌고 다니는 사람들. 처음엔 큰 도시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집 근처에도 노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한두 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집 앞 공원에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상철이라는 분이 우리 이웃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포틀랜드에서 5년째 살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이런 곳이에요. 유튜버들이 말 안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형님,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노숙자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시 정부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노숙자들을 강제로 내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엔 그래도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노숙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틀랜드의 노숙자 문제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 집 바로 앞 공원에 텐트촌이 생겼어요. 텐트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10개가 넘어갔어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냄새, 소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술 마시고 고함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집사람이 무서워해서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공공장소라서 강제로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자발적으로 이동하라고 권유는 해보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며칠 후에 와서 권유만 하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노숙자들은 꿈쩍도 안 했죠. 한인마트에서 만난 최영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산지 10년 됐는데 점점 심해져요.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약물 중독자들도 많고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경찰도 손을 못 써요. 그때부터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들이 말하는 포틀랜드와 실제 포틀랜드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판매세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정작 살기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집사람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고 혈압약을 늘려야 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한국 돌아가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노후 생활인가 싶었거든요.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 용변을 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바로 집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돌아가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한국에서 세금 좀 더 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낫겠어. 집사람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워낙 확신에 차 있어서 말리지 못했어.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 왜 집사람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아들 말을 안 들었을까? 인터넷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을 팔고 돌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미국 집을 55만 달러에 팔았거든요. 산지 1년도 안 돼서 10만 달러 손해를 본 거예요. 이사 비용, 항공료 등등 합치면 더 많이 든 거죠. 2024년 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 경험해 보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혀 구박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치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밤에 산책해도 안전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별로 없고 노숙자가 있어도 미국처럼 위협적이지 않고요.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바다 보이는 25평짜리인데 정말 만족해요. 포틀랜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집사람 건강도 금세 좋아졌고요. 요즘에는 제 경험담을 주변 분들께 말씀드려요.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미국 가서 살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세요. 특히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절반만 믿으세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안 좋은 건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판매세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포틀랜드 노숙자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2024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노숙자가 77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서부 지역, 특히 포틀랜드 같은 곳이 제일 심하고요.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있고 인터넷 정보를 너무 맹신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건강, 돈, 시간 모든 면에서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 경험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수한 덕분에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고요. 요즘 포틀랜드 관련 영상 보면서 웃겨요. 여전히 세금 천국 살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 가서 살아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현실은 이래요. 판매세가 없는 대신 소득세가 높아요. 은퇴자들한테는 큰 상관없지만 다른 세금들이 만만치 않아요. 재산세는 한국보다 훨씬 높고 집 보험료도 비싸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게다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인 식품 사려면 한국보다 2배는 비싸고 병원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 집사람처럼 예민한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해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히 정착했어요. 한국이 최고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의료보험 하나만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MRI 찍어도 10만 원, 수술해도 본인 부담이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치안도 비교가 안 돼요.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하고 지하철 타도 안전하고. 포틀랜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무서웠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음식도 한국이 최고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반찬도 다양하고 밥도 맛있고. 미국에서는 한식당 가서 김치찌개 하나 먹으려면 $20씩 내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욕심 부려서 고생만 했네요. 요즘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만나면 꼭 말씀드려요. 해외 이주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들 만나서 현실적인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집사람과 아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혼자 고집 부리다가 다들 고생시켰어요. 나이 들어서는 안정이 최고예요. 모험이나 도전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게 우선이에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세계 어디 가서도 이만한 나라 찾기 힘들 거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착하고. 물론 세금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세금으로 이런 혜택들을 받는 거라면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금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부산 아파트에서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봐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포틀랜드에서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평온해요. 가끔 포틀랜드 생각이 나기도 해요. 집은 정말 컸거든요.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하지만 집이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작은 집이 불안한 큰 집보다 훨씬 나아요. 요즘에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와요. 할아버지 미국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바보 같은 짓 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요.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요.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런 생각하시면 말려드리세요. 저희 세대는 인터넷 정보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좋은 말만 들리면 쉽게 현혹되거든요. 특히 유튜브 이민 관련 채널들 조심하세요. 광고 수익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1년 넘게 고생한 경험이 헛되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나이 들어서는 현상 유지가 최고예요. 괜히 큰 변화 주려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진짜 지혜예요. 포틀랜드 무소득세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을 모르면 쟤처럼 고생하게 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가족 의견 들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도 함부로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주 타스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이 보이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하얀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럴듯한 은퇴 계획을 세웠었는데 막상 와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요즘 한국에서 해외 이주나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3년 전, 그러니까 64세 때였어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앞이 막막해졌거든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긴 하는데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엔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호주 특집 프로그램을 봤는데 타스마니아라는 섬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때 묻지 않은 자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죠. 여보, 우리 호주 가서 살아볼까? 처음엔 당연히 반대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소리야. 자식들 다 한국에 있는데.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인생을 좀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957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은 교육만큼은 꼭 시키겠다고 하셨죠.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서 건축공학과를 나왔어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건설 붐이 일어나던 시기라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30살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름 순탄했어요. 현장 경험도 쌓고 사무실에서도 일하면서 서서히 승진했죠. 부장까지 올라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야근도 수없이 하고 주말에도 현장 나가고 때로는 지방 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정말 바빴어요. 큰아이 대학 입시 때는 제가 거의 집에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매일 새벽에 들어왔죠. 아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죠. 50대 중반쯤 되니까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금하고 연금으로 계산해 보니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하나 있고 적금도 좀 있고.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오는 날 동료들이 회식을 차려줬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뭘 하고 살지? 아내는 TV 보고 저는 신문 보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등산도 다녔지만 뭔가 삶의 활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월 1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특히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죠. 저도 고혈압이 있고 아내도 당뇨가 있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수야, 요즘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 많더라. 물가도 한국보다 저렴하고 의료비도 부담 없고. 특히 호주가 좋다던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해외 이주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준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호주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게다가 타스마니아는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이민 설명회도 참석해봤죠. 타스마니아 대학교에서 나이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학생 비자로 먼저 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영어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계속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합병증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의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내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2021년 초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생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집도 정리하고. 아이들한테는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큰아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중에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고요? 하지만 저희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나는 거라고 설명했죠. 2021년 9월 드디어 타스마니아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바트 공항까지는 시드니를 경유해서 15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정말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의 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멀리 보이는 산들, 여기저기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 마치 그림 같았죠. 하지만 막상 정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 구하기였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봤던 곳들을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어요. 타스마니아는 남반구라서 우리가 간 9월은 막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결국 호바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집을 구했어요. 주 $350, 한국 돈으로 3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지만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오래된 목조 주택이라 곳곳에서 바람이 들어왔고 겨울철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한국에서 나름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호주식 영어 발음은 처음에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내는 더 심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분명히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했어요. 일단 GP라고 하는 일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처럼 큰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받고 결과 듣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약 처방받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물론 비용은 거의 안 들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했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동네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호바트에 가끔 한국 식당이 있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어요. 아내는 적응이 더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네 아는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도 가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울해하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우리 한국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고 살아?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삶이야?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 본 자료들은 다 좋은 얘기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는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정리하고 온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타스마니아 대학교에서 하는 영어 과정에 등록했어요. 학생 비자로 온 거니까 공부는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영어 수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서 온 부부, 베트남에서 온 가족, 인도에서 온 젊은 부부도 있었고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국에서 온 리 씨 부부였어요. 나이가 저희와 비슷했는데 중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은퇴 후에 호주로 온 거였어요. 리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 씨,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적응돼요.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됐죠. 아내도 ESL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이민자 아주머니들과 친해졌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영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집 주변을 정리하거나 독서를 했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현지 뉴스를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요. 한국과 연락도 정기적으로 했어요.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고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죠. 2년째가 되니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비자로 2년을 채우고 영어 시험도 통과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의료 혜택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집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자동차 보험료 등등.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타스마니아는 생각보다 추워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했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만 $200가 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호바트 한국마트에 가곤 했는데 가격이 한국의 3배는 됐어요. 김치 한 포기가 $15, 라면 한 개가 $2였거든요. 결국 웬만한 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다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검사 결과도 오래 걸렸어요. 한국처럼 당일에 모든 검사를 다 받고 결과를 듣는 게 불가능했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거리감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 소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큰아들 아이, 그러니까 제 손자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아내가 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사는 거야? 손자도 못 보고 친구도 없고.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삶이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손자도 자주 보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선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기가 정말 맑아서 그런지 고혈압 약도 줄였고 아내 당뇨도 많이 안정됐어요. 매일 산책하고 스트레스도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도 있어요. 영어 공부도 그렇고 현지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흥미로워요. 타스마니아에는 정말 독특한 동물들이 많거든요. 태즈메니안 데빌이나 원백 같은 동물들을 실제로 보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거든요. 의료비는 어떻게 할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요.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해서 새소리만 들리거든요. 오전에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현지 신문도 읽어보고요.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집 주변 정원을 가꾸거나 독서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호바트에 나가서 장을 보고 도서관도 가고 가끔 영화도 봐요. 한 달에 1번 정도는 타스마니아 곳곳을 여행해요. 렌터카를 빌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째로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해야 해요. 저희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의료비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치과나 안과 같은 건 여전히 비싸요. 둘째로 언어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셋째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넷째로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화상통화를 해도 실제로 만나는 것과는 달라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생활이 답답해서 정도로는 견디기 어려워요. 여기도 나름의 어려움과 제약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고민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특히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도전을 해볼 만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5년 정도 더 여기서 살아보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역시 자식들 곁에 있는 게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그 풍경,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먹는 맛이 정말 좋아요. 아내도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현지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직접 만든 잼을 갖다 주시고 우리도 김치를 담가서 나눠드려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함께 술도 마시고 서로 근황도 전해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껴요. 가끔 한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보고 싶거든요. 영주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타스마니아 작은 마을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멀리서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 삶이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중요해요.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요.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배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셋째,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처음부터 영구 이주를 생각하지 말고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현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신경 쓰세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도, 새로운 문화도, 새로운 삶의 방식도.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야, 정수야. 너 정말 용기 있다.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어. 하지만 저도 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추억을 나누는 모습들이요. 결국 어떤 삶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와 평화는 더 큰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생기고 언어적 한계도 계속 느낄 테고 가족과의 거리감도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곳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일상들이 쌓여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3년 전에 제 결정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에요. 후회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도 어려운 경험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3년도 제게는 그런 자산이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곳에서 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까지의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타스마니아의 밤은 정말 고요해요. 도시의 소음 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만 들려와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곤 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보람찼던 순간들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언젠가는 이 경험도 추억이 될 거예요. 그때 돌이켜보면 아, 그때 참 용기 있는 일을 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카고 북부의 10월은 이미 쌀쌀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식품점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이 새벽기도 시간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면 먼저 온 교인들의 차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김밥을 교인들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15년을 이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구역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년 전쯤 이 교회로 오신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헌금도 매주 정성껏 드리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형님, 잠깐 상의 드릴 게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요. 식당 2번째 지점 오픈 준비 중인데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가 성금을 요구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행 대출은 서류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다음 주까지 3만 달러가 필요한데 형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3만 달러. 제 은퇴 저축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식품점을 운영하며 아침 6시에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님들이 까다로워도 묵묵히 일했던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망설임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집사님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잖아요. 차용증도 제대로 쓰고 3개월 후면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그 식당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5개를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들으며 이분은 정말 사업을 아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교회 식구인데 뭘 그래. 이자는 됐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15년을 같은 교회에 다니며 배운 게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구역 예배를 함께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나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그분. 왠지 모르게 말이 너무 화려한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 식당 5개 운영했다느니 부동산도 여러 개 있다느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다고 자부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집사님과 함께 한인타운의 법무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5월 15일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법무사가 차용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용 금액 3만 달러, 차용일 2024년 5월 15일, 변제길 2024년 8월 15일. 집사님은 신분증 사본도 제공했고 주소와 전화번호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심지어 차용증 하단에 손수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형님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8월 15일에 꼭 갚겠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모아둔 저축에서 3만 달러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책에서 한 장을 떼어내며 30년 식품점 생활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돈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오시겠어요? 그래, 그럼 아내랑 같이 가지. 그 다음 주 일요일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집사님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집사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인테리어 계약 잘 마무리했습니다. 9월에 두 번째 지점 오픈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 밝은 표정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날은 별말 없이 식사를 즐겼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시카고의 여름은 짧지만 아름답습니다. 미시간 호수를 따라 산책하며 아내와 은퇴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문득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였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 빠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요즘 두 번째 지점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사업하느라 바쁘겠네. 무리하지 말고. 네, 형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짧게 끊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사업 준비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이 되자 집사님은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바빠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8월이면 돈 갚을 날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마 정말 바쁜가 봐.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30년 동안 장사하며 한 번도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인 적이 없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15일이 코앞이었습니다. 7월 말부터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계음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는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잠을 설쳤습니다. 6시에 일어나 교회 새벽 기도에 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곧장 집사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아침은 한산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요? 2주 전부터 안 나오세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분 찾는데요. 아, 그 집은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관리인의 말이 귓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 전. 7월 중순. 변제일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는 것. 계획적이었습니다. 주소 남긴 거 없나요?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8월 햇살이 뜨거웠지만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더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의 다른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집사님 전화번호요? 저희가 가진 번호도 지금 안 되는데요. 교회에 등록된 번호도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같은 구역 교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저도요.
무슨 일 있으신가 했는데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목사님이 심각한 표호로 저를 맞았습니다. 윤 집사님 앉으세요. 사실은 목사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이사도 가버렸다고. 목사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윤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똑같은 문제를 상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네? 똑같은? 비상구역장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으세요? 저녁 7시 교회 소회의실에 6명의 구역장과 몇몇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한 사람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구역 구역장 박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2구역 김 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만 5천 달러. 한국 부동산 정리 자금이 급하다고. 3구역 최 장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5만 달러입니다. 은행 대출이 나올 때까지 급하게 필요하다고. 청년부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5천 달러예요. 차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나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12명. 총 2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5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가족같이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같은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명목이 모두 달랐어요. 목사님이 정리했습니다. 식당 확장, 부동산 정리, 어머니 수술비, 인테리어 비용.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장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다른 정보를 먼저 모읍시다. 박 집사의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만 달러. 30년에 10분의 1.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시카고 북부 한인교회 집사 사기 피해 제보 요청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사진과 이름, 수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작년에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시카고 남부 한인교회였는데 거기서도 돈 빌리고 사라졌대요. 저는 2년 전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1만 달러 날렸습니다. LA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였습니다. 시카고, 뉴욕, LA, 애틀랜타, 보스턴. 같은 사람, 같은 수법, 다른 교회들. 한인 변호사 한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이틀 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적인 교회 사기꾼입니다. 미국 여러 도시 한인교회를 돌며 같은 수법을 반복해 왔어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최 장로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진짜 신원부터 확인해 봅시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이름은 진짜였지만 그 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 전과 이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 체류. 식당도 실제로는 동업자 명의. 아내라고 소개했던 여자도 사기 조직원으로 추정.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FBI에도 제보해야 합니다. 국제 사기 사건이니 빨리 움직여야 해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8월 말 시카고 경찰서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불법 체류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9월 초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 집사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용의자가 이미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8월 12일 오헤어 공항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 기록이 확인됩니다. 변제일 3일 전.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들이 다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서 소송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하지만 한국 변호사 선임 비용만 최소 1만 달러이고 승소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최 장로가 물었습니다. 둘째 방법은요? 국제 형사 공조를 통한 송환 요청. 하지만 사기죄는 중범죄가 아니라 송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는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방법.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사 결과 그 사람 명의 재산은 한국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최 장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의 시카고는 이미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돈은 못 받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한인교회 네트워크에 집사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시카고, LA,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주요 도시 한인교회 목사님들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 주요 게시판에 교회 사기꾼 주의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조선일보, 미주판, 한국일보. 집사의 실명, 사진, 수법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한인 채널의 피해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교회 사기꾼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3만을 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 내 한인 법조인 협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주일 예배. 찬양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집사의 모습.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한국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문을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고 한국 법원에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용만 최소 2천만 원이고 시간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피고인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집행 불가능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기로.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비행기표 값만 해도 얼마인데.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어. 이대로는 못 있겠어. 11월 중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올 때도 이 길을 왔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허탈함만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기 12명의 피해자 20만 달러가 넘는 피해.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눈빛에는 이미 거리두기가